대한민국 땅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찬란한 역사를 꽃피운 한 해상 왕국이 있었습니다. 평화로웠던 이 작은 섬나라는 짧은 번영을 누리다가 영원히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맑은 바다에 따뜻한 햇볕이 쏟아지는 동양의 하와이, 일본의 오키나와 이야기입니다. 슬픈 역사를 간직한 나라, 오키나와가 잃어버린 옛 이름은 류큐 왕국입니다. 일본 남쪽 끝자락에 있는 이 조그마한 화산섬에는 약 3만 년 전부터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오키나와의 고대사는 대부분 백지 상태로 남아있는데요. 13세기 전후에 농경이 활발해지고 각지 세력이 성장하다가 결국 북산, 중산, 남산이라는 세 나라로 분리됩니다. 이 시대를 삼국시대 혹은 삼산시대라 부릅니다. 1429년이 되자 중산국의 슈하시 왕이 삼국을 통일하고 슈리성을 수도로 정하니 이때부터 본격적인 류큐 왕국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류큐 왕국의 건국 과정에 결정적으로 기여한 세력이 바로 고려의 삼별초라는 영구들이 나왔습니다. 삼별초는 고려 무신정권 때의 특수군대로 고려에 쳐들어온 몽골에 맞서 끝까지 싸운 것으로 유명한데요. 진주와 제주도로 근거지를 옮겨가며 항쟁하다가 1273년에 섬멸당한 것을 끝으로 역사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건 한국사에서 삼별초가 사라지자마자 오키나와에서 각지 세력이 구스쿠라는 큰 성을 건축해 초기 국가체제를 갖추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그 대형 건축 기술이 대체 어디서 유입됐냐는 질문에 삼별초 이동설이 제기된 것인데요. 이 주장을 뒷받침하는 건 류큐의 성에서 출토된 고려 기와입니다. 특히 슈리성에서 많이 출토된 이 기와에는 계유년 고려와 장조라고 선명히 새겨져 있는데요. 이 명문은 계유년에 고려기와 장인이 만들었다는 의미입니다. 탄소 연대를 측정해보니 여기서 말하는 계유년 시기가 1273년이 유력하다는 주장이 일본에서도 제기됐습니다. 오키나와에서 출토된 기와는 진도 용장산성에서 출토된 기와랑 제작 기법이 같다고 판명났는데요. 진도 용장산성의 기와는 진도에서 대몽항쟁을 벌인 삼별초가 만든 것입니다. 따라서 삼별초가 제주에서 괴멸한 것이 아니고 일부는 류큐로 건너가서 성 쌓는 기술인 축성술 등을 전파해서 류큐 왕국 건국 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본다는 거죠. 오키나와는 제주도 남쪽으로 700km 정도 떨어져 있는데 해류를 타면 며칠 만에 도착할 수 있을 정도로 가깝습니다. 후대 조선인 표류 기록에서도 애월읍 출신 장한철이 과거 시험을 보러 가려다가 풍랑을 만나서 3일 만에 류큐에 표착했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15세기부터 새 역사를 써내려간 류큐 왕국은 주변 나라들과 어떻게 지냈을까요? 류큐는 중국의 책봉국으로서 2년에 한 번 조공을 했습니다. 당시 명나라 선덕제가 류큐라는 국호도 내려줬죠. 그리고 류큐는 조공의 대가로 명과의 무역 독점권을 획득했습니다. 명에서 물건을 사서 조선과 일본, 동남아 국가들에 수출하거나 반대로 여러 나라의 물건을 수입해 명나라에 수출했습니다. 이렇게 류큐는 해상 중개무역으로 부를 축적했고 독자적인 문화가 발전하면서 찬란한 전성기를 누리게 됩니다. 류큐와 친하게 지내던 조선은 류큐를 유구국 또는 류구국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당시 일본은 전국시대의 혼란 속에서 세력 싸움하느라 정신이 없었기 때문에 류큐에는 딱히 관심이 없었습니다. 또한 따뜻한 날씨 속에서 평화로운 일상을 누리던 류큐인들은 무력이나 국방력에는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영원할 것만 같던 평화가 깨진 건 한순간이었습니다. 류큐의 황금기는 일본에 의해 종말을 고하고 말았죠. 1590년 일본을 통일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대륙 정벌에 눈을 돌리면서 조선을 침략하기 위해 일본 각지에 군역을 요구합니다. 현재의 가고시마현은 당시 사스마로 불렸는데요. 도요토미가 사스마번에 군역 15,000명분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사스마번은 전쟁을 치른 직후라 여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류큐에 군역 15,000명분을 내놓으라고 요구했죠. 하지만 류큐는 이를 거절합니다. 명나라나 조선과 친하게 지내고 있었기 때문에 조선을 치기 위한 이런 요구를 들어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더니 류큐는 명나라에 사신을 보내서 지금 도요토미가 조선을 침략하려 한다고 전해줬습니다. 그리고 1593년에 사스마번이 류큐에 또 노크를 합니다. 조선에 주둔한 일본군 먹일 식량 좀 보내라는 겁니다. 하지만 류큐 왕은 또다시 이를 묵살해버렸죠.
이제 자존심이 구겨질 대로 구겨진 사스마번은 무례한 류큐를 침략하겠다고 이를 갈게 됩니다. 이후 임진왜란에서 패배한 일본에서는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새 막부를 열게 됐는데요. 1609년에 사스마번은 도쿠가와의 허락을 받고 류큐 왕국을 침공합니다. 약 100척의 함선이 실은 3천여 명의 사무라이가 4월 1일 류큐에 도착했죠. 전쟁 경험은커녕 오랫동안 평화 속에서 살아온 류큐는 제대로 저항조차 못해보고 너무도 손쉽게 짓밟히고 말았습니다. 침략자들은 류큐의 수도 슈리성을 불과 닷새 만에 점령하고 류큐 국왕과 고위 관리들 100여 명을 사스마번으로 끌고 갑니다. 사스마에 잡혀간 류큐 왕과 신하들이 온갖 수모를 겪게 되는데 류큐의 충신이 펄펄 끓는 기름솥에 던져지기도 합니다. 결국 류큐 왕과 신하들은 사스마의 속국임을 선언하고 2년 반 만에 류큐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이제 류큐의 분위기는 완전히 뒤바뀌어 버렸죠. 사스마번은 류큐 수도인 슈리성에 감독관을 보내서 본격적으로 내정을 간섭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사스마는 이 사실을 중국에 알리지 않고 중국과 류큐가 계속 교역하도록 했는데요. 사실 류큐를 침략한 진짜 이유는 류큐와 중국의 무역 이익을 중간에서 빼먹겠다는 속셈이었습니다. 그래서 청나라 황제가 류큐에 사절단을 보낼 때마다 일본의 지배 흔적을 모두 감추도록 했죠. 실제로 중국은 청나라 말엽까지도 류큐가 이미 예전부터 이중 속국 신세였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게다가 류큐는 1693년 류큐 북부의 5개 섬까지 사스마에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현재 류큐 열도에 있는 북쪽 섬들이 오키나와현이 아니라 사스마의 현재 이름인 가고시마현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류큐 왕국은 일본과 중국을 동시에 섬기게 됐는데요. 그러다 1853년 시커먼 미국 군함 4척이 일본 도쿄 앞바다에 떡하니 나타나 개항을 요구했습니다. 일본은 전통적으로 쇄국 정책을 취하고 있었는데요. 미군 함대의 위세에 눌려버린 에도 막부는 결국 항구를 열게 되고 1854년 미일 화친 조약을 맺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미국은 류큐의 항구도 개방하라고 요구했죠. 하지만 중국의 눈치를 보며 애매한 태도를 취하던 일본은 난감했습니다. 그래서 류큐는 아주 멀리 떨어진 독립국이기 때문에 일본에겐 류큐 항구의 개방권이 없다고 둘러댔죠. 그러자 페리 제독이 흑선 함대를 몰고 직접 류큐에 왔습니다. 결국 류큐는 페리 제독과 미류 화친 조약을 체결하게 되는데요. 엄연히 독립국의 자격으로 국제조약을 맺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뒤에도 류큐는 프랑스, 네덜란드, 이탈리아와도 줄줄이 조약을 맺었습니다. 이를 잠자코 지켜보던 일본, 과연 류큐를 독립국으로 인정한 걸까요? 물론 아니었습니다. 근대화 열차에 탑승한 메이지 유신의 흐름 속에서 1872년 일본은 류큐 왕국을 일본의 류큐번으로 편입하고 류큐의 국왕을 일본 귀족과 같은 지위로 격하시킵니다. 서구 열강의 것을 미친 듯이 흡수하기 시작한 일본. 더 이상 중국 눈치나 보던 예전의 일본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1875년에 류큐는 충격적인 명을 받았습니다. 이제 청나라 연호도 쓰지 말고 청나라의 조공도 중단하고 일본이 정한 형법을 쓸 것이며 일본 군대를 류큐에 주둔시킬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적힌 10개 조항을 류큐인들에게 공포하라는 겁니다. 이것은 류큐의 시스템을 죄다 박살낸다는 의미이자 사실상 류큐 왕국을 멸망시키겠다는 의미였습니다. 류큐인들은 일본의 요구를 거절하라면서 폭동을 일으켰죠. 류큐 왕은 류큐의 운명이 정말 경각에 달렸음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청나라에 3명의 밀사를 보냈는데요. 3명의 류큐 밀사는 나라의 무거운 운명을 짊어지고선 당시 청나라 실세였던 이용장을 찾아갔습니다. 밀사들은 류큐를 구해달라며 간절히 혈서까지 썼는데요. 이에 청의 이용장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일본이 류큐를 먹어치우는 걸 가만히 보고만 있으면 그 다음엔 대만, 조선, 청나라까지 눈독 들일 수도 있겠다 싶은 겁니다. 그렇다고 멀리 있는 류큐를 살려주기 위해 전쟁까지 일으킬 순 없는 노릇이었죠. 결국 청은 일본에 항의하는 말을 던져보지만 당연히 씨알도 안 먹혔습니다. 더 세게 나가기로 한 일본은 류큐를 아예 먹어버리겠다고 다짐했죠. 결국 1879년 4월 4일은 류큐 왕국의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일본 정부는 500여 명의 병력을 류큐로 보내서 슈리성을 무력으로 점령했고 류큐번을 폐지하며 오키나와현을 설치했습니다. 이로써 류큐는 일본에 완전히 통합되어 공식적으로 멸망했고 류큐인들은 이날부터 일본인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 소식이 멀리 퍼지다가 미국 18대 대통령 그랜트의 귀에까지 들어갔는데요. 그랜트는 동북아시아의 모든 바닷길을 차지한 일본이 대륙까지 야망을 뻗칠 것이라는 한 수 앞을 내다봅니다. 그래서 그랜트는 청나라로 건너가 이용장을 설득했죠. 미국의 제안은 류큐 3분안이었는데요. 류큐 북부는 일본이 관리하고 남부는 청나라가 관리하며 중부는 류큐 왕국을 부활시켜 일본과 청나라가 함께 관리하자는 것이었는데요. 이에 이용장은 망설였습니다. 류큐를 일본에 넘길 수는 없지만 그걸 막기엔 힘에 부친다는 것이었죠. 그래서 그랜트는 직접 중재하기 위해 도쿄에 가서 이토 히로부미를 만납니다. 그랜트가 류큐 3분안을 제시하자 일본은 이를 2분안으로 수정해서 다시 제시하는데요. 중부와 북부는 일본이 지배하고 남부는 청나라가 지배하자는 겁니다. 1880년 청나라에 이 제안이 도착했지만 이용장은 도저히 서명할 수가 없었습니다. 동의하자니 본인 주장에 대한 명분이 사라지고 거부하자니 일본이 보복할까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이용장은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고 시간만 질질 끌어봅니다. 하지만 이렇게 침묵의 시간이 흐르자 이 제안은 결국 청나라의 묵시적 승인으로 처리돼 버립니다. 이로써 류큐의 독립 기회는 날아가고 말았습니다. 오키나와인들은 일본 본토와 차별 대우를 받으며 열등한 존재, 식민지 취급을 받으며 살아가게 됩니다. 1945년 태평양 전쟁 속에서 일본은 사활을 걸고 미국에 맞섰습니다. 특히 오키나와 전투는 일본 땅에서 벌어진 유일한 지상전이었으며 가장 치열한 전투 중 하나였습니다. 일본은 평소 식민지 취급을 하던 오키나와 땅에서 자신들의 총알바지로 오키나와인들을 내세웁니다. 가장 가혹한 것은 오키나와 주민들에게 내려진 집단 자살 명령이었는데요. 오키나와 땅의 가족들은 일본군의 강압에 의해 집단으로 목숨을 끊어야 했습니다. 이 전쟁으로 전사한 미군은 약 12,000명, 일본군 전사자는 약 65,000명, 그리고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오키나와 주민 수는 약 12만 명입니다. 일본군 사망자보다 학살당한 오키나와 주민의 수가 더 많았습니다. 그야말로 아비규환이 된 오키나와 섬. 일본군은 자폭 공격까지 불사했는데요. 결국 미국은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을 투하했습니다. 1945년 8월 15일 일본이 항복하면서 마침내 2차 세계대전이 끝나자 오키나와는 일본에서 분리되어 미군정의 지배를 받게 되는데요. 오키나와는 한국전쟁과 베트남전쟁 기간을 지나는 동안 미국의 중요한 군사기지로 쓰이게 됐습니다. 혼란한 역사 속에서 오키나와인들의 정체성도 혼란해져 왔습니다. 1972년 미국이 오키나와를 일본에 반환하면서 오키나와인들이 공식적인 일본 국민이 된 이후로 오늘날에 이르게 됩니다. 일본은 류큐인들의 정신을 개조하기 위해 류큐어를 금지하고 류큐의 전통 문화를 비문명적인 것으로 취급했습니다. 류큐는 독립국가로 지낸 세월이 훨씬 길었기 때문에 일본 본토와는 문화부터 언어까지 차이가 큰데요. 류큐어는 일본어와 아예 문법 체계부터가 달라 타국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오키나와에서는 여전히 류큐의 흔적이 남아있습니다. 특히 독자적인 식문화와 류큐 특유의 낙천적인 특성 덕분에 오키나와는 세계 최고의 장수촌으로 유명해졌습니다. 그 첫 번째 비결은 1년 내내 쾌적한 날씨인데요. 사계절이 있긴 하지만 1년의 절반은 따뜻한 여름이 지속되며 1월이면 일본에서 가장 먼저 벚꽃이 만개합니다. 한겨울에도 20도 정도의 기온이 유지돼서 언제나 온화한 날씨를 만끽할 수 있죠. 이런 환경은 특유의 긍정적이고 느긋한 천성을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 장수 비결은 모아이 전통입니다. 모아이는 5명에서 10명으로 구성된 일종의 운명 공동체 같은 모임인데요. 평생에 걸쳐 서로 굳은 일을 돕고 삶을 공유하고 서로를 보살펴주면서 나이가 들어서도 계속 우정을 나누고 사회활동을 이어갑니다. 모아이를 통해 서로를 고립시키지 않고 건강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100세 전후 고령의 노인들에게도 행복과 기쁨을 줍니다. 모아이와 같은 인간관계는 운동, 금연, 금주보다 더 중요한 수명 연장 수단이라고 합니다. 누군가를 만나러 가는 행동, 얼굴을 맞대고 나누는 대화는 뇌의 인지 기능을 자극하고 치매를 예방해서 건강을 오래도록 유지하게 만든다고 하죠.
낙천이 생활화된 오키나와의 노인들은 자주 모여서 춤과 노래를 즐기고 최근엔 게이트볼 같은 새로운 운동도 함께 즐기며 스트레스를 누적하지 않습니다. 오키나와인의 세 번째 장수 비결은 전문가들도 인정하는 좋은 식습관, 일명 하라하치부입니다. 류큐인들은 배부르기 전에 식사를 멈추는 소식을 원칙으로 삼았습니다. 게다가 류큐 전통 음식은 항산성 식단으로 영양 균형이 워낙 뛰어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100세 이상의 노인들은 날마다 7종류 이상의 채소와 과일을 먹습니다. 식단의 78%가 채식이고 기름기를 제거한 돼지고기 요리를 즐깁니다. 오키나와인들은 누치 구스이라는 말을 자주 쓰는데요. 음식이 생명의 영양을 공급하는 최고의 약이라는 의미입니다. 자주 쓰는 말에서 음식을 대하는 마음가짐이 드러나죠. 마지막 장수 비결은 노인을 공경하고 장수를 축복하는 문화입니다. 오키나와의 마을 중에는 97세가 된 노인을 가마나 차에 태워서 동네를 도는 행사를 하는 곳도 있고 건강관리를 잘 하셔서 장수하셨다고 상장이나 상금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류큐 특유의 슬로우 라이프도 점점 무너지는 중입니다. 여전히 80대 연령층의 기대 수명은 일본 최고 수준이지만 그 아래 세대로 내려올수록 기대 수명이 뚝뚝 떨어집니다. 이제 패스트푸드점도 많아진 데다 자동차도 늘어나면서 여느 현대인들이 그렇듯 운동량이 줄었고 핵가족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모아이 전통도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오늘날의 젊은 세대는 그들의 모국어인 류큐어를 거의 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유네스코는 오키나와 전통 언어인 류큐어를 2009년 소멸 위기 언어로 등재했습니다. 지금까지 오키나와의 옛 주인 류큐 이야기였습니다.